솔직히 전 종석이가 보았다던 그 할매 귀신은 보지 못했고, 종석이는 저의 경험을 안 믿는 눈치였지만 제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바람에 마지못해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저와 종석이가 같이 귀신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는 이사를 결심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평소 귀신을 보기 전에는 왜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했고, 또한 하얀 소복의 귀신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민화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제가 제 자취방에서 본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죠. 귀신을 보기 전까지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면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을 보려면 아마 일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모든 공포를 합친다 해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귀신과는 비교도 안 될 테니까요. 인간은 참 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으려니 말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제 친구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유체 이탈 사건 이후 저와 종석이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년 장학금을 받고 생전 처음 와본 곳에 고등학교를 가긴 했지만, 귀신이 나온다고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은 자취방을 옮겨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미치는 줄 알았죠. 이젠 친구들마저도 저희 자취방에는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친구 2명이 놀러 왔었는데 재미있게 놀다가 저와 종석이를 포함한 남정네 4명이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남자가 4명인데 무슨 일이야 일어나겠어? 라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그건 나의 어리석은 안도심이었을 뿐, 이 집은 그날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한참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 지훈이라는 친구놈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도중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씨발 깜짝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곧바로 불이 켜졌고 저와 종석이 그리고 지민이는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훈이는 이불 속에서 머리를 파묻고 계속해서 비명만 질러댈 뿐이었죠. 저는 짜증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훈의 엉덩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훈이 녀석은 고개도 안 돌리고 손가락으로 밥솥 위에 구석진 것을 가리키며 어떤 남자의 머리가 떠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짜증이 더욱 치밀어 올랐죠. 우리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놈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모두 지훈이를 진정시키고 그 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친구들도 아무도 이제는 우리 자취방에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은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보충수업에 들어가 14일간의 전반기 보충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진짜 방학을 갖고 다시 14일에 후반기 보충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짓말같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진짜 방학이 시작되자 저는 곧바로 나주에서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종석이도 고향인 완도로 갔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말 다시는 나주로 돌아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되는 보충 수업 때문에 나주로 돌아가는데 비바람이 장난 아니게 매몰아 쳤습니다.
뉴스를 보니 태풍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버스를 타고 가는 거라 별 어려움 없이 자취방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종석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고 자취방에도 전화기가 없고 전화를 하려면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대략 1km 넘기를 걸어가야 하는데 날도 어두워지고 있었죠. 태풍 때문에 못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석이의 고향은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청산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라디오를 엄청 크게 틀었죠. 그 당시 자취방에 TV가 없었습니다. 있으면 공부 안 한다고 안 사주셔서. 저녁을 먹기에 집에서 바리바리 싸준 김치며 갖가지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제가 유일하게 만들 줄 아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미 밖은 어두워졌고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득 친구 집에 갈까 했는데 이 비바람을 뚫고 친구 집까지 가기는 힘들어 보였고 더군다나 그 거리 또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도시처럼 택시가 다니길 하나 가로등이 있어 길거리를 밝혀주길 하나 또한 상당한 논길을 걷고 강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평소처럼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머리가 쭈뼛하고 뒷덜미가 서늘한 게 기분이 묘해진다고 할까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마당과 연못이 보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창문은 방충망과 투명 유리창 그리고 한지로 바른 삼중창입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고 바람이 강해서 투명 유리창은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창가에서 누군가 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밤 11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노려본다거나 자신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평소 같았으면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것이 도통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고개를 위로 들어 창문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 번개가 치는지 밖이 번쩍거리고 구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취방에 들어온 이래 최악의 날씨였죠. 불을 끄고 몸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리며 잠에 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무서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방이 더욱 추워진 것 같았죠. 참고로 친구들은 저희 자취방을 냉장고라고 부릅니다. 비가 와서 더 그러나? 하며 보일러를 켤까 하다가 한여름에 춥다고 보일러 돌린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냥 두었죠.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다시 일어나 불을 켜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찬송가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고 틀었습니다. 찬송가가 흘러나오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죠. 그리고 혹시 몰라 또 하나의 예방책으로 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아두고 자면 아무 일 없겠다 싶어 성경책을 제 머리맡에 두었죠. 불을 끄고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발이 아파왔습니다. 쥐가 난 건가? 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계속 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왼쪽 발이 더욱 아파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제 왼발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더니 조금 괜찮아지길래 다시 잠을 잤습니다. 저와 종석이는 잘 때 서로 오른쪽 벽에 붙어서 자려고 이불에 눕자마자 후다닥 벽 옆에 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혼자 자는 전 분명히 오른쪽 벽에 붙어서 잤습니다. 그런데 잠이 다시 들렸는데 왼발이 빠질 정도로 너무 아파왔습니다. 아씨, 오늘 왜 이러지? 하며 눈을 떠 완전히 상체를 일으키기는 귀찮아 양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비스듬히 일으킨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허여멀건 것이 제 왼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곱이 끼어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나 싶어 눈을 꿈뻑거리며 다시 보았죠. 분명 하얀색이었습니다. 근데 저게 뭐지? 내가 지금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왼 팔꿈치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제 눈을 비볐습니다.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건 하얀 것 뿐이었습니다. 밖엔 비가 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그림자가 창에 어른거리고 있었죠.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그 자세로 내 왼발 옆에 있는 그 하얀 것을 보기 위해 눈의 힘을 꽉 주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도대체 뭘까? 무서워서 몸을 일으켜 앉을 생각도 있고 계속해서 그 하얀 물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제 왼발이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흐릿함이 없어진 건지 점점 그 하얀 실루엣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번개가 쳤는지 번쩍하면서 아주 잠시 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너무도 자세히 말입니다. 심장이 멎고 턱이 덜덜 떨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헉헉거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타버리는 듯한 공포.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 머릿속이 텅 비어오는 듯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패닉의 상태. 그리고 저에게 하고 있는 행동. 지금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글을 쓰지만 그땐 마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 장 한 장 제 눈에 각인되듯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계속되는 번쩍거림 속에 방 안의 장면을 아주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색인데 그게 소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복 같은데 그 여자가 앉은 자세가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 여인들이 앉는 바로 그 자세였거든요. 한쪽 발을 세우고 앉으니까 치마가 펑퍼짐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 묶여있는 저고리 고름과 그 하얀 옷에 너무도 극명히 대비되는 아주 검은 긴 생머리. 제 쪽을 보고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얼굴이 그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겨드랑이에 껴있는 제 왼발. 그 여자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제 왼발을 당길 때마다 밀려오는 통증. 공포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손톱을 세우면서 널 죽이겠다, 너의 피가 필요해 라는 등의 대사가 있지만 이 귀신은 도무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제 왼발만을 붙잡고 뒤로 당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몸을 뒤로 젖힐 때마다 일렁거리는 검은 생머리의 얼굴이 꼭 그 얼굴이 보일 것만 같아 미칠 것만 같았던 그날 새벽이었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오늘 여기서 난 죽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망가면 밖엔 폐가의 할머니 귀신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 비바람과 번개가 치는 이 눈길을 달려야 한다는 건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그 통증을 꼭 참아가면서 그 귀신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공포 영화에서 보면 가장 처참하게 죽는 건 항상 도망가는 자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났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는 건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지 정말로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고 어느새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꽉 다물었죠. 싸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도망가면서 뒤에서 당하기보다는 칼이든 손톱이든 제 등이 아닌 제 배를 찢고 제 뱃속의 내장들이 쏟아져 나와도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찬이었던 저는 문득 성경 구절 하나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사망의 계곡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라는 내용이었죠. 전 지금 사망의 계곡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라는 결심과 함께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풀고 꽉 다물었던 입을 열어 나지막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저 원한으로 똘똘 뭉쳐있어 보이는 귀신에게 뭔가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귀신이 당기고 있는 발을 빼려고 제 왼발을 공중으로 휙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왼발로 무지하게 빨리 찼습니다. 뭔가가 맞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다리 잡아봐라는 식으로 수영에서 물을 차듯 힘껏 차버렸죠.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던 것을 이제 악을 써가며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절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죽는 거고 제 기도가 통해서 오늘 밤만 넘기면 학교를 때려치우더라도 절대 이곳 나주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죽어라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제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게 웃깁니다.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을 꼭 잡고 고래고래 악을 질러가며 기도하는 중에도 왼발은 허공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있었으니깐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제 풀에 꺾여 쓰러졌나 봅니다. 그러다 스르륵 눈이 떠져 방 안의 모습을 보았을 땐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는 계속 오는지 지붕에서 마당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계속 들렸죠. 천국인 건가? 죽어서 꼭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 쥐저기는 소리도 들려오는 게 좀 전에 일어났던 일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에 어버버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죽다니. 그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제 허벅지를 꼬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게, 좀 더 세게 꼬집어 봤는데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추리링 차림으로 슬리퍼만 신고 쫓기듯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머리 위엔 파란 하늘이 보이고 논에선 물을 빼는 아저씨들이 보이고 그 아저씨들에게 소리치고 손을 흔들며 미친놈처럼 달렸습니다. 아저씨들은 아침부터 웬 미친놈인가 했을 겁니다. 숨이 차오고 허파가 터질 것만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집으로부터 해가 떠 있는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만 했죠. 그렇게 달려 나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 분주히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엄청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전 목포까지 도망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총알같이 제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집에선 난리가 났죠. 분명히 학교에 있어야 할 녀석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 없이 마치 경기들 낸 사람처럼 떨기만 하고 있었으니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고 그래도 자초지종을 말해야 되지 않나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간밤에 귀신을 봐서 여기까지 도망쳤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한동안 멍하니 절 쳐다보시더니 피식 웃으시고는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가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그런 거짓말을 치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일 당장 짐 싸서 가라고 하셨죠. 저는 때려 죽여도 거기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가 종석이 생각에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무시하고 전화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재빨리 완도 지역번호를 누르고 종석이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가지 말라고, 난 여기 목포에 있으니까 가지 말란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종석이 아버지가 받으시길래 종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석이는 오늘 오전에 잠시 바람이 잔잔해져 이미 완도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쯤 종석이는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도착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간단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야, 가지마. 귀신 나와.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줄 수도 있으련만 그 시절엔 핸드폰도 또한 자취방에 전화조차도 없으니 이건 눈뜨고 당하는 꼴입니다. 뉴스를 보니 오늘의 날씨가 나옵니다. 잠시 소강 상태였던 태풍이 다시 활동하며 오늘 저녁 전남 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일고 지역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가 칠 거라는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죠. 엄청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나중에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만약에 도착했는데
종석이가 다른 친구 집에라도 갔으면 또 혼자서 보낼 걸 생각하니 절대 가고 싶지가 않았죠. 또다시 길이 엇갈리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밤 12시가 되었고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본 건 헛것이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로 봤다고 해도 오늘 종석이한테 나타날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나타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겁없이 또 제 방에서 저 혼자 잤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집은 흉가였습니다. 흉가엔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는 집을 우리가 빼앗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또한 그 집에서 사는 거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죠. 저의 그 착각 때문에 종석이 또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뒤에 종석이와 다른 친구들이 겪게 된 이야기는 에피소드 3편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